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네, 사전투표율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니 대선급 재보궐에 참전한 이재명, 안철수 후보 등 잠룡들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지 선거 전망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해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 TF단장 그리고 남영희 인천동 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전국 17곳의 광역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7곳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죠. 오늘 오전 6시부로 시작이 됐는데요. 자, 지금 사전투표를 여야 모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해야 이긴다. 지금 이런 슬로건까지 걸고 있는데 사전투표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역대 모든 선거에서 점진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2018년 지금 동시간대 사전투표율보다 올해 사전투표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많은 유권자분들이 사전투표의 편리성을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사실 과거에는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정당에서는 내심 투표율이 높아지면 조금 불리하다고 판세를 분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7 재보궐이나 대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모든 의원들이 사전투표 날 같이 투표를 하면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통적 민주당의 지지층이었던 2030 세대에서 균열이 일어나서 오히려 남녀 간에 약간은 다르긴 합니다만 2030 세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분들의 투표율이 높아졌을 때 국민의힘에게 유리해지는 결과가 대선이나 4.7 재보궐에서 나타났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당도 투표율 높아져야 한다고 말은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여야 양당이 투표율 높을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하는 이 새로운 현상 자체는 그래도 한국 정치가 더디지만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거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투표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경향이 이제는 좀 적용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우리 장 단장님이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도 그 같은 생각인데 요 직전의 대선만 저희가 보더라도 사실 대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차이에 0.73% 정도의 차이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양 진영 간 정말 적극적인 투표의 그 결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지방선거는 또 좀 차이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전의 지방선거와 조금 차이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확 높든지 아니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 저는 투표율이 지난 60% 정도였죠, 18년에. 그때 투표율 정도에 가깝게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대선 직후에 이루어지는 지금 지방선거이고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색깔이라고는 하지만 대선 전의 연장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실 통안의 그 석패에 따른 울분이든 분노든 아픔이든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서 투표장으로 이끌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한편에는 그래도 주권자의 그 역할을 다 해야지 또 민주당이 또 견제할 수 있는 심리가 된다.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심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 사전투표율도 높을 것이고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도 이전보다 좀 높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사전투표율 전국 사전투표율이 4.5%인데 지금 최고 투표율을 보이는 지역이 전남이고 지금 최저가 대구가 지금 최저 투표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역대 사전투표율을 보면은 항상 1위는 전남이었고 반면에 이제 대구는 전국에서 좀 최하위에 속했는데 자, 이번에는 좀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3개월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드러났었어요. 사전투표는 아무래도 호남 지역 위주로 투표율이 많이 높았었고요. 대구를 위시로 한 이제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율이 다소 저조한 대신에 본투표 비율이 상당히 높았죠. 이게 아마도 사전투표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작용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보수 지지층이 많이 보는 유튜브나 여러 매체에서 이 본 투표 날 투표를 하자는 운동을 일부 하기도 하는 효과 등이 남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뭐 사전 투표를 특정 지역이 많이 했느냐보다는 실제 투표율을 합산했을 때 어디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이번은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뭐 전남에서 투표하시는 분들, 대구에서 투표하시는 분들 그 투표의 범위가 그 지역의 자치장을 뽑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나 총선처럼 지역별 투표율이 전체 스코어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이나 충청 지역에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얼마나 양 진영이 자신들의 적극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예. 사실 처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교체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지층 결집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겼다는 안도감 때문에 석패한 민주당 유권자들에 비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이 투표장으로 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고민을 했었는데 예.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가 개항에 출마하게 되면서 물론 이재명 후보는 개항을 보궐선거를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비토 정서가 다른 지역에 있는 보수층을 좀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투표율이 높아지고 또 예년의 어떤 지방선거보다는 보수 그리고 진보까지도 총결집하는 그런 선거 양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본투표까지 일단은 진짜 전체 합산을 좀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역대 사전투표 1위 전남이거든요. 이 기세가 계속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흐름을 보면 뭐 전남은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가 최하위였다라는 게 저는 크게 변화될 요인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이 흐름은 이어갈 것 같은데 예. 이 요인이 무엇인가를 보면 사실 지역주의, 뭐 그 지역 선거라는 것에 그 방점을 찍으면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대구 같은 경우 하위를 차지하는 이유가 국민의힘의 깃발만 꽂으면 뭐 앞뒤 보지 않고 그냥 뭐 우리 지역 사람이고 하면 당선된다라는 그 심리가 작동을 하니 뭐 더 예. 결집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고요. 전남이나 호남 지역에서 보면 이 내부적으로 보면 무소속 후보도 굉장히 지금 경쟁력 있게 약진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내부에서 예. 아주 치열한 그 경쟁들이 있는 것 내용을 두고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양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기존의 그 투표율 최상위와 최하위의 흐름은 크게 변화할 요인은 찾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지금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충청 지역, 과연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인데 이 충청의 승률이 가지는 의미를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충청 지역은 대선에서도 계속 스윙보터다. 예. 캐스팅 보트를 충청이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많이 해왔고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표심도 그렇고 지방선거 표심도 그렇고 이게 특정 정당에게 결코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지역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예.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영남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것과 달리 충청권 민심은 시시각각 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 지역에서 어떤 스코어를 기록하느냐가 전체 전국 선거 스코어와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충청에서 얻은 표심을 보면 물론 2년이라는 시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다음 총선에 미리 보는 풍향계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이 충청 지역에 굉장히 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예.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 대비 고루 조금씩 높은 득표를 충청에서 기록했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선에서 얻은 성과를 이번 지선에서도 연결해서 얻으려고 할 것이고요. 또 사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력도 만만치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 나오는 여러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충북과 대전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약간은 그래도 우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충남은 정말 이 개표를 하기 전까지 알 수 없는 치열한 박빙 양상인 것 같은데요. 예.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세종은 원래 더불어민주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역이라고 여의도에서 평가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초박빙 구도에 들어선 것 같은데 세종시의 이러한 민심 변화가 또 공무원들이 그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예. 전국 선거나 충청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충청권 시장, 도지사 후보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자, 이 충청의 의미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저는 이 충청이 늘 우리 전체 선거에서 뭐 어떤 풍향계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그 이유가 지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대한민국 전체적 지도에서 볼 때 허리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뭐 위쪽, 아래쪽 뭐 여러
지형의 여론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위치적인 그 특성 때문에 이런 결과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상황은 정말 박빙 구도인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통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도 사실 개표 이후에나 저희가 확실하게 그 상황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박빙으로 흐르고 있는데 예. 여기서 저는 최근에 일련의 그 여론조사 흐름이라는 것이 과연 결과와 같이 일치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결과를 더 지켜봐야지 이 충청의 민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게 될 것 같고요. 예. 이것과 연동하는 곳이 인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천의 그 선거 결과도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라고 늘 말해왔던 것이 충청 지역의 그 태생을 두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주해 오셔서 많이 거주하고 계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그런 영향들이 계속 연동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인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뭐 이렇게 유정복 후보와 박남춘 후보와의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여론조사가 예. 지금 이제 사전 투표일 전까지는 아주 뭐 오차범위 내까지 좁혀지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은 결과를 지켜봐야지 승패의 그 방향을 결정짓고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여야가 뭐 각 지역의 판세를 좀 예측을 하면서 막판 전략을 짜고 있는데 먼저 광역단체장 선거 기준으로 해서 국민의힘은 17곳 중에 9곳 이상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어디죠? 일단은 뭐 영남 지역 부울경과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좀 자신할 수 있는 곳이고요. 예. 그 외에 제가 앞서 말한 곳 중에 충북, 강원, 그리고 서울과 인천 정도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저도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직후에 야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 지지자들의 응답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보다는 격차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요. 국민의힘도 절대로 뭐 압승을 자신한다거나 무조건 이길 거라고 자만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예. 다만 일부 격전지, 또 충남이나 경기도 같은 곳에서는 1%, 2% 내에 초박빙 승부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뭐 대선도 그렇지만 1% 이겨도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곳에서 이기게 된다면 매우 상징적인 승리와 함께 전체 이 자치단체장 구도를 국민의힘이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부 국정 동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격전지에서 한 표를 더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반면에 민주당은 7곳에서 한 8곳 정도 승리를 한다면 선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당초에 이제 과반이 목표였잖아요. 목표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 과반은 누가 정해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이재명 후보를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에 막 지지자들도 그렇고 당 지도부에서 결국 결정을 내려서 어떻게 보면 등판을 시킨 부분이 있잖아요. 예. 나와 달라 그리고 구심점이 되어 달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전체 흐름을 보면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선전할 수 있는 구도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임에도 해볼 만한 선거로 바뀌었던 것은 예. 뭐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통이라고 느껴졌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그리고 뭐 내각의 인선 과정들 뭐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해볼 만한 선거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근데 안으로 들여다가 보면 결국 또 현재의 그 정부가 누릴 수 있는 밴드 웨건 효과나 컨벤션 효과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구도를 뛰어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7곳, 8곳 선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제 경기 그리고 인천 정도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만일에 그곳에서 단체장 선거에서 패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차후에 그 책임론에서 뭐 벗어나기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경합인 곳의 결과를 저희가 뭐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예. 7곳, 8곳 몇 곳으로 또 완전히 한정 짓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좀 어려운 선거를 하고 네.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자, 이재명 위원장의 경우는 지금 여론조사가 중요하지 않다. 바닥 민심은 자체 조사와는 좀 다르다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그 뭐 선거 현장에서 지역에서도 뛰고 개항에도 가보고 뭐 전국 뭐 다른 지역도 가보곤 했는데요.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뭐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합리적인 뭐 의식 사고의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 바닥 민심이라는 것이 조금 다르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 여론조사의 그 모집 표본 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방식들과 조금 다른 형태도 띠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접 민심을 대할 때 그 지지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지금 뭐 한 달 그 대선이 끝나고 또 정부 취임하고 한 달, 두 달 뭐 이 정도의 기간 동안 전화 조사, 여론 조사에 응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더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봐지는 부분인 거죠.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여론조사와 실제로 밑바닥 민심은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예. 지금 사전투표가 어떤 식으로 또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개항도 좀 젊은 층에서 저희 원래 기존 지지층인 40대, 30, 40대까지 뭐 이런 분들이 투표를 많이 해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여론조사의 그 지금 보이는 그 지표보다 뭐 10% 정도의 차이는 또 확인할 수 있진 않을까 하는 그런 예.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된 지지층들이 좀 더 투표장에 더 나오길 이렇게 민주당은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자,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지금 7곳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나온 인천 계양을에 관심이 높습니다. 막판 여론조사까지 박빙을 보였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윤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인천 계양을이라는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와 박빙 구도를 연출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인 것 같고요. 예. 이 자체로 사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주자로서의 체급이 확 낮아지면서 정치적 내상을 입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여론조사 그대로 믿지 않고 저희도 더 신중해야 된다, 더 낮은 자세로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기조가 있습니다만 예. 선거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여론조사 부정, 그리고 바닥 민심, 마지막으로 내 주변은 다르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미래통합당 때 그런 이야기를 당 지도부가 많이 하는 걸 보면서 답답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에게 호소하려는 메시지는 알겠지만 동시에 같은 날 이재명 후보, 송영길 후보 그리고 우상호 의원 세 분이 여론조사 믿지 마라고 말한 게 과연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바라보는 중도층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보면 예. 좋은 전략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에는 계양을 구도가 굉장히 불리할 걸로 봤는데 의외로 지역 주민들이 이게 지방선거와 연동된 보궐이다 보니까 총선이 아니라 지방선거의 성격으로 이 보궐에 투표를 하는 것 같아요. 대체로 지방선거에서는 지지 성당이 좀 다르더라도 예. 지역 연고가 있거나 지역을 잘 아는 분들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덕을, 프리미엄을 윤영선 후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양을에서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력을 총 집결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예.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윤영선 후보가 선전하는 게 단순히 계양이나 인천 선거에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전국 선거 전체에 보수 정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사실은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선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정권 교체에 당하고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이렇게 대선 연장전 성격으로 가져가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쁜 구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재명 후보와 윤영선 후보의 그 격차가 나지 않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이 대서특필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저는 직접 봤는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훨씬 좋은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많은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언론에서 크게 쓰여지지 않는 부분들을 보고 저희가 이제 이것이 나쁜 프레임일 수 있으니 여기에 속지 말자 뭐 이런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사실 이런 격차가 벌어지지 않은 박빙의 승부로 보여지는 이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결국 이재명 후보가 지방선거 지금 선거운동 기간에 전국을 돌면서 민주당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붐업을 해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사실 좀 발목이 잡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까지 모두
개항에 계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전체의 지지자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근데 바닥 민심은 조금 다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 이 여론조사가 다양한 형식의 그리고 다양한 조사 방법을 통해서 결과도 다양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희가 바닥 민심은 다를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개항을 주민들도 사실 대선 후보였고 불과 한두 달 전에 전체 국민의 1,600만 표라는 그런 득표를 한 후보의 그 힘을, 저력을 왜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판단에 있어서 개항을 국민들의 그 생각도 저는 믿어드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는 나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 말을 두고서 국민의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연고지 논란을 좀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로 인천은 원래 외지인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당에서 이거 실언이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논란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게 전후 사정이나 맥락을 보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예. 그런데 정치인들 논란이 되는 구설수 중에서 전후 사정 들어보면은 다 이해되는 겁니다. 결국 이 대선까지 경험한 이 정도 레벨의 정치인이라면 한 문장만 말씀했을 때도 국민들이 바로 납득할 수 있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 건데 이건 적절치 않은 실언임은 분명해 보이고요. 사실 인천이나 계양에 오랜 기간 거주해 주신 원주민분들은 이 발언을 듣고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도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언이 본인의 어떤 이 철새 프레임을 타파하기 위한 것인데 예. 사실 지역 연고가 있는 후보 대 갑자기 날아온 철새 후보의 프레임은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구도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 구도 안으로 들어와서 반박을 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계속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예 이재명 후보는 연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짧게 끊어버리고 다른 구도 또는 개항을 살릴 수 있는, 인천을 살릴 수 있는 좀 굵직굵직하고 거시적인 정책 구도로 프레임을 옮겨가야 되는데 예. 지금 본의 아니게 윤영선 후보와 국민의힘의 프레임 안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갇혀 있다 보니까 그걸 탈피하지 못하고 계속 발목이 잡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연장선에서 이런 실언도 나온 것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었다면 지역 연고 이야기가 이렇게 강한 이슈로 부각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이다 보니까 지방선거의 성격으로 유권자들이 이 재보궐을 또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역을 더 잘 알고 지역에 대해서 속속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더 강점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프리미엄이 윤영선 후보에게 주어지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예, 연고 얘기를 꺼내드는 게 이 후보에게는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남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계속해서 연고를 따지다 보니까 인천은 원래 외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원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요? 저희가 개항기 이후에 뭐 산업화되고 그 시기들을 보면 결국 충청권에서 또 저쪽 이북에서 그리고 호남 쪽에서 현재 인천에서 나고 자라신 그 인구보다 외부에서 모여오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모여 계시고 그곳에 정착해서 사신 분들이 지금 인천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예.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따옴표를 따서 실언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는 그런 뭐 악마화하는 과정인데 이걸 저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실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전에 국민의힘의 소속 의원이 얘기했던 이부망천을 다시 떠올렸어요. 결코 국민의힘에 유리한 발언이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 인천에 있는 많은 그 주민들의 실망을 안겼던 실언 중에 실언, 망언 중에 망언이 이부망천이라는 그 언사입니다. 그 예.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결코 제가 보기에 그 인천에 계신 분들 그리고 계양에 계신 분들이 인정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그 대선 이후에 기본적인 이 정치 상황에서 대선 주자가 패배 이후에 뭐 장시간의 숙고의 기간을 두고 성찰하고 뭐 반성하는 모습을 그런 기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왜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는 상황이 달랐다. 아까 설명했듯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전에 그 새롭게 정부가 출범할 때의 정부에 그 기대했던 그런 민심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총대를 맨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요구를 하면서도
얼마나 그 국민의 힘과 전체 그 현 정부의 힘이 센 가운데 이재명 후보 한 명을 두고 정말 공세를 심하게 취할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모습일 줄 몰랐습니다. 근데 예. 그 정도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진 그 힘, 뭐 민주당 지지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니까요. 저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같은 저와 비슷한 판단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었다.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부망천을 꺼내든 게 오히려 좀 국민의힘의 악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의견 동의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외지인 발언도 실언이고 실점을 하게 하는 포인트지만 그걸 비판한다면서 어찌되었건 국민의힘 전신정당에 소속되었던 분의 정태욱 전 의원이죠. 이 실언을 굳이 다시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잘못 표현하는 부분은 정치권에서 계속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려다가 다소 국민의힘 일각에서 의혹이 좀 앞서 나간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 외지인 발언 같은 게 아무리 전후 맥락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역시 인천 주민분들이나 계양 주민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발언이다. 그리고 제가 만약 이재명 후보의 참모였다면 지금 이렇게 철새 프레임이 불거졌을 때 오히려 이걸 막 부인하면서 뭐 철새보다 능력 있으니까 낫다. 내가 거물급 정치인이니까 지역에도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 하기보다는 예. 더 낮은 자세로 저 이제 전입했지만 좀 잘 봐주십시오. 그러면 25일이 아니라 저도 여기서 25년 정치하겠습니다. 이런 겸허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과거에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었던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번 총선 TV 토론회에서 윤영선 후보의 악수를 거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해줬던 게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태도처럼 내가 대선 주자니까, 내가 거물급 정치인이니까 내가 여기 왔는데 그럼 뭐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거 아닙니까 하는 다소 오만한 자세가 여러 군데 배이는 것 같아서요. 초반에 그 선거 유세 과정에서 계속 잡음이 나왔던 것도 결국 이 체급을 지나치게 의식한 대선 주자가 왔으면 지역 주민들이 반겨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인식 때문인 것 같거든요. 다만 지금은 이재명 후보도 좀 위기감을 느꼈는지 비공개 유세로 전환하고 예. 대규모 유세 대신에 지역의 골목을 혼자 다니는 유세로 바꾼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뭐 비교적 적절한 처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홍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사과 기자회견부터 시작된 민주당 내홍. 자, 어제는 좀 어떻게 된 건지 오후에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선거 유세 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윤호중,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둘 다 일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혹시 이 두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이때 어떤 갈등을 좀 매듭을 지으려는 어떤 그런 만남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추측이 있었는데 일단 최입의 비대위원이 두 사람이 만난 것 같다. 수습을 위해서 좀 논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지금 갈등이 좀 무리 없이 정리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내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세밀하게 제가 뭐 이렇게 내용을 몰라서 뭐라고 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요. 우선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이 지금 선대위 전체도 이끌고 있는 지도부입니다. 예.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뭐 박지원 위원장은 사과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읍소해보자라는 의견을 가질 수 있긴 한데 이것들이 전체적인 맥락과 본인이 추구하고 또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정말 우리 지지자들이나 국민들께 잘 전달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땐 좀 이렇게 별개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는 이 사과와 586 용태 이런 당 쇄신 발표 이것이 뭐 내용면에서는 충분히 박지원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예. 지도부 전체가 볼 때는 굉장히 곤란했던 것이 지금 내일 모레 지방선거고 지금 전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너무나 힘들게 뛰고 있는데 거기에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을 한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내용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이후에 전체적인 뭐 결집이 된 그런 선거 현장에 두 분이 수습되지 않은 과정 그런 모습을 가지고 뭐 이렇게 지도부가 다시 나타나서 선거를 돕는다라는 게 우리 당원들에게 그다지 호응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보면 좀 그 시간을 좀 피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두 분이 내빈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선거를
그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막바지까지 충실하게 의견 조율하면서 예. 바깥으로 나가는 그 잡음 없이 어떻게 해결해보자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 예상인 거고요. 지금 저는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좀 생각해 보면 지난 대선 막바지에 우리 그 젊은 여성들의 그 표심이 이끌어내고 견인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역할을 모두가 다 존중하고 비대위원장까지 모셔왔는데요. 예. 이후는 또 그 비대위원장의 위치에 맞는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필요한데 간혹 그 돌출되는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지고 당에서 함께 해온 많은 사람들과 생각을 좀 달리할 때 그런 잡음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 비대위가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는 새롭게 저희가 지도부를 개편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 그 박지원 위원장의 위치가 어떻게 가름될지 좀 예.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결국 우리 70만, 80만 정도 되는 당원들이 또 의사결정 구조에서 본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박지원 위원장의 이후의 위치는 좀 두고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이분이 이런 좀 돌출 발언을 하는 모습은 지금 지방선거 이후까지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포석에 두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이제 내용들이 다들 공감대는 있는데 좀 문제가 타이밍과 좀 방식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좀 중요한 게 586 용퇴 관련해서 지금 박지원 위원장도 586 전체 용퇴를 말한 건 아니다라고 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586 누구는 용기 있게 퇴장하고 누구는 또 남아 있고 이거를 좀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다른 또 내용과 좀 논란이 또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이 참 어떻게 해결될지도 궁금합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발언 이후에 일부 굉장히 또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고 예. 또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사과를 요청하고 또 성비위 의혹에 대한 문제를 계속 부각시키느냐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피력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586 용태론에 대한 부분만 따로 놓고 얘기를 하자고 하면 전 사실 이 586이라고 상징되는 이 용어도 민주당의 핵심 주도 세력이었던 기존의 기득권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들이 그동안 민주화 세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주도 세력이거든요. 깡그리 다 한 틀에 모아서 마치 다 시대에 지금 저물어야 되는 세대처럼 이렇게 예. 표현되는 것은 민주당에게 좋지 않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용어로 쓰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박지원 위원장은 그렇게 그것까지 인식을 못하고 아마 발언을 한 것 같고요. 그것에 반발한 우상호 의원이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586 모두가 용퇴한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주화 세력 중에 주도 세력으로 기득권으로 충분히 누려서 잘못된 시각, 인식을 부여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정작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금 출마해서 열심히 뛰는 분 중에도 586 대표 주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것이 뱉어졌을 때 이후에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클지에 대한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경험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좀 더 논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시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민주당 참 비겁한 것 같아요. 586 용태론 대선 때 민주당이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특히나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86 용태론 들고 나왔어요. 예. 그런데 다른 86은 용태도 되고 자기는 서울시장 후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부터 앞뒤가 맞지 않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어떤 발표 방식이나 타이밍에 정무적인 미숙함이 있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지 몰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기는 힘들거든요. 그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문제인 거지 그걸 징계하겠다는 게 문제인 건 아닌 거잖아요.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이 문제인 거지 거기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게 문제인 건 또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부각시키느냐? 이 비난의 화살은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보다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들 또는
그러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이건 자신을 노린 음모다라고 주장하는 최강욱 의원 같은 사람들에게 돌려야 되는 게 정상적인 대중정당의 모습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도 좀 그렇습니다. 본인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대선에 발탁해서 키웠고 이번에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게 한 것도 이재명 후보의 영향이었다라고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설득 전화를 받았으면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 일개 후보도 아니고 대선 주자를 지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직접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갈등을 수습해야 할 책무가 있는 거죠. 아무리 개항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나 몰라라 하고 나는 그 갈등 잘 모른다 뒤로 빠지는 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 현안이 있을 때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좀 비겁한 책임 회피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에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망이 어둡자 벌써부터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저는 그 싸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같은 내분이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그리고 남영희 인천동 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